지금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단순한 영해 분쟁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뒤흔들고 동아시아 질서를 다시 짜는 조용한 전쟁입니다. 올해 11월 중일 간 외교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시기와 맞물려 중국 해경 선박들이 센카쿠 열도, 중국식 표현으로는 크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잇따라 깊숙이 진입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필요할 경우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경고한 뒤 일본 해상보안청은 현장의 선박을 급파해 중국 선박의 밀착 추적을 실시하고 스피커로 퇴거 경고 방송을 반복하면서 영해에서 즉각 벗어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상황을 보고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항해 성명을 내는 절차도 병행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중국 해경선들은 약 2시간가량 대치 끝에 결국 센카쿠 주변 일본 영해에서 물러나 남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일본 선박이 중국 해경선을 힘으로 몰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일본이 사용한 수단은 고압적인 물리력이나 충돌이 아니라 영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채 압박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근접 경고와 심리적 압박에 가까웠습니다. 추격, 촬영, 항의, 법적 절차를 종합적으로 동원한 것이지 포탄이나 충돌 전술을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중국 해경선들은 수차례에 걸쳐 센카쿠 주변의 접속 수역과 영해를 넘나들며 존재감을 과시했고 그때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무전과 확성기 방송으로 항의와 퇴거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중국 선박들은 영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접속 수역 부근을 어슬렁거리며 베이징이 늘 사용해온 익숙한 압박 패턴을 재현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렇게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에서도 일본은 극도로 절제된 태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경고 사격도 의도적인 충돌도 직접적인 무력 공격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 선박에 바짝 붙어서 움직임을 감시하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고 모든 상황을 촬영해 기록으로 남기고 이어서 외교적 항의와 국제법 논리를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본이 굳이 강경한 군사행동을 자제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게 명분을 쥐어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베이징이 일본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했다는 프레임을 쓰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의 국제법을 준수하며 상황을 관리하는 쪽은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두려는 전략입니다. 동시에 동중국해 긴장이 군사적 연쇄 반응을 촉발하는 임계점, 가령 미일 동맹 조약 발동 가능성 같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동중국해 일대의 긴장은 벌써 수년 동안 누적된 상태입니다. 이제 많은 일본인들이 센카쿠를 포함한 중국과의 해양 분쟁 지역을 단순한 지도상의 분쟁선이 아니라 일본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최전선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과 해경, 어선을 총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여갈수록 일본 내부에서는 더 이상 애매한 태도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서서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새 총리 다카치 사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게 치솟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카치 총리가 중국을 향해 비교적 직설적이고 원칙적인 발언을 쏟아낸 직후 베이징은 강도 높은 외교 공세와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가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중국의 과잉 반응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오히려 다카치가 말한 것이 전곡을 찔렀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중국이 외교적 언사와 경제 카드로 일본을 몰아붙일수록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카치의 노선이 물러섬 없는 안보 노선, 자국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려는 솔직한 입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2월 1일 TV 도쿄와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다카치 내각 지지율은 75%에 달해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비지지율은 1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숫자는 많은 일본인들이 다카치를 통해 중국에 굽히지 않는 그러나 국제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일본의 이미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일본 현대 정치사에서 이 정도로 높은 지지를 장기간 유지한 총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영토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지도자를 원하는 국민 정서가 강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1월 30일 일본 언론들은 집권 자민당 정책조사 회장 고바야시가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고바야시는 TV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 구조는 지금처럼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자립적인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당내 핵심 인사가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더 이상 소수 정치인의 돌출 발언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 탈중국이라는 사고방식이 점점 주류 담론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한다면 그 파장은 중국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중국이 일본을 향해 휘둘러온 경제 레버리지, 이른바 경제적 지렛대가 점점 짧아질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일본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본은 중국에 약 1,025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했습니다. 기계류, 자동차 부품, 화학 제품, 첨단 기술 장비까지 포함된 거대한 흐름입니다. 대신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각종 원자재와 부품, 중간재, 그리고 관광 수요와 소비 시장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베이징은 희토류 수출 제한, 수산물 수입 금지, 단체 관광 제한, 현지 일본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 같은 조치를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조절해 왔습니다. 경제 의존도를 무기화해 상대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만약 도쿄가 정말로 중국 의존도를 대폭 줄이는 데 성공해 생산과 투자, 시장을 동남아시아, 인도, 유럽, 미주로 분산한다면 베이징이 일본을 향해 휘두를 수 있는 경제 채찍의 길이는 분명히 짧아질 것입니다. 중국이 여전히 화를 내고 보복 조치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휘두를 때마다 그 효과는 줄어들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탈중국 속도를 더 빨리 촉진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영향력과 함께 동아시아 공급망 중심국이라는 상징적 지위가 서서히 잠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산업화와 생산 고도화를 견인한 핵심 기술과 자본의 공급원이었습니다. 정밀 공작기계, 고급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생산관리 노하우 등 중국 제조업이 도약하는 데 필요한 가장 섬세한 부품과 기술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일본이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 점점 신중해지고 광둥과 장수에 새 공장을 짓는 대신 베트남, 태국, 인도, 멕시코로 투자 거점을 옮기기 시작한다면 장기적으로 베이징은 더 이상 무조건 거쳐야 하는 생산 기지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통상 마찰이 발생할 경우 상대보다 우위에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이 중국 시장과 공급망에 더 깊이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일본이 의도적으로 의존도를 낮춘다면 이 힘의 비대칭성은 서서히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파급 효과는 일본이 본격적인 탈중국 행보를 시작할 경우 주변국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입니다. 오늘날 동아시아 각국, 이를테면 한국과 대만, 그리고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은 모두 중국과의 경제 협력으로 얻는 이익과 과도한 의존이 가져올 안보 리스크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중국 시장과 가장 밀착되어 있던 일본이 이제 경제 안보를 내세우며 공급망을 미국, 유럽, 가치관이 비슷한 국가들 쪽으로 바꾸고 있다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면 탈중국이 단순한 일시적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베이징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단지 몇 조엔 규모의 무역 손실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아 경제 질서라는 건물에서 커다란 벽돌 한 장이 뽑혀나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신을 아시아 생산과 교역 네트워크의 중심, 즉 없어서는 안 되는 허브로 포지셔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 축에서 점차 거리를 두고 동시에 다른 파트너 국가들까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다면 중국의 그 대체 불가능한 위치는 점점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상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중국식 발전 모델의 위신 문제입니다. 일본처럼 규모가 크고 기술력이 높은 나라가 한동안 정치는 냉각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경제는 뜨겁게 유지한다는 구호 아래 중국과의 협력을 이어오다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경제 안보, 자립, 탈중국을 말하고 정치권과 여론이 동시에 이에 힘을 실어주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더 이상 순수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략적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신호를 던집니다. 글로벌 투자자들과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더 신중하게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탈중국 과정에서 타격을 더 크게 받는 쪽은 일본일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 공급망 연계가 워낙 깊기 때문에 지나치게 급격한 이탈은 일본 경제에도 통증을 수반할 것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각종 광물 자원, 부품, 중간재, 거대한 소비 시장이라는 여러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가고 있는 길은 한 번에 끊어내는 단절이 아니라 길게 보고 단계적으로 의존도를 줄여가는 점진적 탈동조화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일 당장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일은 없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길게 이어질수록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도쿄를 향해 꺼내들 수 있는 경제 카드의 파괴력은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베이징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듭니다. 12월 1일 CNBC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제조업 활동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수요는 여전히 부족하고 수출 주문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으며 기업 신뢰 역시 취약한 상태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생산 엔진은 예전처럼 힘차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자본과 외국계 기업들, 그중에서도 일본 기업들은 일자리, 기술,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경제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기둥들이 하나둘씩 중국에서 발을 빼고 새로운 공장을 베트남이나 인도, 태국, 멕시코에 세우겠다고 움직인다면 중국 경제는 특정 지역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전신의 통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단순한 소매점이나 소규모 공장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전자, 정밀 기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공정들을 맡고 있는 대규모 생산 기지와 서비스, 금융, 물류 네트워크까지 포괄합니다. 이 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철수하거나 투자를 줄이면 현지의 노동자와 엔지니어, 부품 공급업체 등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한꺼번에 타격을 받습니다. 일본 기업 비중이 높은 공업단지에서는 고용 충격이 직접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계 공장 상당수는 중국 내수 시장뿐 아니라 미국, 유럽,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물량까지 처리해왔기 때문에 이 생산 거점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면 그만큼 중국의 수출 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량은 언젠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베트남 혹은 메이드 인 인디아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잃게 되는 것은 단순한 수출액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제공하던 산업기술과 품질관리 노하우, 정밀 공정 경험이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일본은 고급 공작기계와 정밀 부품, 효율적인 생산 관리로 유명합니다. 이런 영역이 중국 본토에서 축소된다면 특히 중고급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장기 경쟁력은 서서히 깎여나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심각한 구조적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누적, 디플레이션 위험, 지지부진한 물가와 위축된 내수, 민영 기업의 투자 의욕 저하까지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와 해외 기업의 존재는 그나마 중국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는 몇 안 되는 신뢰의 버팀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기업들이 중국 리스크 관리를 명분으로 발을 빼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밀려옵니다. 새로운 투자 감소, 기존 일자리 축소, 수출 및 생산 능력 하락.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민간 기업들은 미래를 더 어둡게 보고 투자를 줄이고 가계는 일자리 불안을 우려해 지출을 더 억제하며 저축을 늘립니다. 그 결과 내수 수요는 더 약해지고 악순환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글로벌 대기업들 역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일본도 줄이는데 한국도 줄이고 미국과 유럽도 공급망을 다변화하는데 우리만 중국에 머무를 이유가 있느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생산 거점의 탈중국 흐름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요소를 합치면 이미 어려운 중국 경제에 또 하나의 찬바람이 불어닥치는 셈입니다. 일본 자본과 기업의 이탈은 중국을 당장 쓰러뜨리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경기 둔화와 전환기 통증을 더욱 길고 깊게 만들 것입니다. 정책 당국은 더 강력한 처방, 더 과감한 경기 부양책과 규제 완화를 고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커집니다. 중국 경제가 감기에 걸린 상태라면 일본 자본의 이탈은 한겨울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찬바람과 비슷합니다. 단번에 쓰러뜨리지는 않지만 회복을 늦추고 병을 악화시키는 요소라는 점에서 베이징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구조적 어려움과 탈중국 흐름이라는 이중의 압박을 동시에 받는 사이 정작 일본 경제와 일본의 안보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베이징의 불안과 초조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우선 일본 내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일본 언론들은 한 가지 인상적인 소식을 동시에 전했습니다. 일본의 방산 기업들이 2024년에 들어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쿄가 무기 수출 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일본 방위 산업의 매출과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같은 기간 중국 주요 방산 기업들의 무기 매출은 부패 척결 캠페인과 내부 혼선 탓에 10% 가까이 감소한 반면 일본 상위 방산 기업들의 무기 매출은 약 40% 급증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IHI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은 방위 분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주문을 확보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안보 전략에 따라 국방비를 늘리고 자국 방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내각이 제시한 중기 계획에 따르면
방위 예산은 앞으로도 국내 총생산 대비 높은 수준을 향해 꾸준히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약 1,500조 엔 규모, 미달러로 거의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방위 관련 투자와 매출 증가는 이런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숫자만 보면 그저 방산 시장의 호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 안보관과 국가 정체성에 관한 거대한 인식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평화헌법 아래 스스로의 손발을 묶다시피 하며 군사력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무기 수출은 거의 금지에 가까웠고 그나마 허용된 것도 비살상 장비나 구조용 장비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수년 사이 이 금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3가지 원칙으로 불리던 방위장비 이전 규정이 완화되면서 일본은 점진적으로 더 많은 장비를 해외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이 흐름을 이어받아 추가 지침을 마련했고 이제 다카치 내각은 한층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레이더, 초계기, 경비정 같은 비살상 장비를 넘어 일부 동맹국에게는 보다 직접적인 전투 능력을 제공하는 무기 체계까지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에 대해 일본제 미사일 제공을 허용하는 논의, 필리핀 등에 대한 방공 능력 지원 협의 등은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거리 미사일 체계 같은 보다 강력한 무기까지 수출 목록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베이징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자국의 전략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일본이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주변국에 무기를 공급하는 본격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떠오른다는 것은 중국이 그동안 의존해온 여러 외교적 카드들의 균열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특히 민감하게 여기는 지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장 경쟁 차원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값싼 무기와 군사 장비를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제공하며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잠수함, 수상 전투함, 무장 드론 등 다양한 장비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이들을 자국의 정치적 영향권 안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이 새롭게 끼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판매하려는 무기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장비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네트워크와 연결된 고급 기술 무기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중국의 해양 팽창을 우려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제 경비함과 레이더, 해안 방어 미사일은 중국산 장비와는 질적으로 다른 대안이 됩니다. 이 흐름이 더 진전되면 중국은 단순히 수출 물량을 빼앗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기 수출을 매개로 구축해온 정치적 영향력과 안보 네트워크까지 잠식당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둘째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방산 기업의 매출 증가와 군사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곧 일본 열도와 난세이 제도 전역, 요나구니 섬, 그리고 나아가 필리핀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지역에 더 촘촘한 감시망과 미사일 방어망, 해상 거부 능력이 깔린다는 의미입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기지 네트워크, 오키나와와 규슈 인근의 감시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필리핀에 배치될 수 있는 각종 센서와 해안 방어 체계까지 모두 합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 나아가 남중국해에서 전개할 수 있는 작전의 자유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군부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상대만 계산하면 됐다면 이제는 일본이라는 새로운 축이 본격적인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불이 엮인 복합 네트워크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셋째는 역사 인식과 여론 전선의 변화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과거를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며 국내 정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주변국에게도 윤리적 우위를 주장해왔습니다. 일본을 과거의 침략자, 중국을 희생자라는 서사 구조 속에 두고 현재의 갈등도 그런 프레임 안에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동남아와 남중국해에서 직접 중국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 필리핀처럼 현실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이 일본의 레이더와 미사일, 경비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한다는 사실은 그 서사를 점점 무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게 지금 당장 현실적인 두려움은 과거의 일본이 아니라 현재 눈앞에서 해역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산 무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나라들의 대중인식 속에서 일본은 더 이상 일방적인 악역이 아니라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균형추로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본 방산기업의 매출이 40%나 늘고 중국 방산기업 매출이 내부 부패와 공급망 문제로 줄어드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동아시아에서 누가 올라가고 있고 누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보기에는 한때 자신들이 평화헌법에 스스로 묶인 늙은 나라라고 여겼던 일본이
어느새 빠른 속도로 재무장과 방산 수출의 길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내부 부패와 경제 둔화에 발목이 잡혀 계획대로 군비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베이징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위기감에 가깝습니다. 일본 방산산업의 약진, 수출 규제 완화, 주변 국가의 안보 협력 강화가 겹치면서 중국이 상상하던 역내 권력 구조와 완전히 다른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키는 배경에는 미국,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특한 접근 방식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각국은 스스로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우산만 믿고 국방비를 너무 적게 쓰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군비 증강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압박은 일본 내에서 강한 반발과 논쟁을 부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결국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는 여론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베, 기시다, 다카치로 이어지는 일본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을 자립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일본의 안보 노선 변화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일 안보 협력 지침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 등이 그 출발점이었고, 아베 정부가 이를 제도화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노골적인 압박이 더해지면서 일본 내에서는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면 지금 가자는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었습니다. 중국을 진짜로 긴장시키는 부분은 일본이 단순한 무기 구매자가 아니라 미국 최첨단 무기 체계의 생산과 정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텔스 전투기 F-35입니다. 일본 나고야에 위치한 F-35 최종 조립 및 정비 센터는 이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이 시설을 통해 자국과 동맹국의 F-35 운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본 산업계의 관련 기술과 생산 경험을 축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단순히 미국에게 전투기를 사오는 고객이 아니라 공급망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립과 정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기업과 엔지니어들은 첨단 군사 기술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를 쌓게 되고, 이는 곧 일본이 자국형 무기 개발과 방위산업 자립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물론 미국은 핵심 기술과 민감한 소프트웨어, 특정 부품에 대한 통제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첨단 무기를 복제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일본은 점점 완전한 군사 대국의 조건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보기에 이것은 단순한 장기적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이 스스로 방위산업의 축으로 자리 잡게 되면 동북아와 인도 태평양의 군사 균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관문에 위치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상당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입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동맹, 유럽과의 긴밀한 협력까지 더해지면 일본은 단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연합의 전방 기지이자 생산 거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단순히 중국에게 또 하나의 강한 상대가 생겼다는 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일, 호주, 인도, 필리핀,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이 얽혀있는 광범위한 안보 네트워크의 한 축이 더욱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일본과 맞서는 순간 사실상 서방 전체의 군사기술과 정보력, 산업 능력을 상대해야 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베이징의 입장에서 보면 탈중국을 향해 움직이는 일본 자본과 기업들, 급속히 성장하는 일본 방산산업, 점점 두꺼워지는 미일 안보 협력, 그리고 주변국들이 일본을 새로운 안보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흐름이 하나의 긴 선으로 이어져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의 반대편에는 부동산 위기와 지방 부채, 제조업 둔화, 내부 부패 척결로 흔들리는 군수산업, 줄어드는 외자, 불안한 고용시장 등 중국이 안고 있는 현실의 숫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센카쿠를 둘러싼 작은 접촉이 반복되는 장면은 이 모든 변화를 응축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경고 방송과 중국 해경선의 느린 후퇴, 일본 국민의 안보 의식 변화, 탈중국을 향한 경제 전략, 그리고 급격히 커지고 있는 일본 방산산업의 그림자가 모두 그 바다 위에 겹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내수 시장과 막강한 제조 기반을 가진 나라이고 단기간에 무너질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의 변화와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베이징이 스스로 구축하려 했던 아시아 질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역사의 방향타가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균형을 만들어갈지, 그 과정에서 경제와 군사, 외교가 어떻게 얽혀 들어갈지에 따라 이 지역의 미래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센카쿠 인근에서 들려오는 경고 방송과 레이더 화면 속 점들의 움직임이 단지 국지적인 해상 사건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탈중국과 재무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변수, 그리고 그 일본을 둘러싼 동맹 네트워크라는 변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변수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어디로 수렴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